안녕하세요. 건물주 대표 김용남 회계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흔히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건데 좀 말이 어려워서 양도세와 증여세가 같이 섞이면서 건물을 이제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싶을 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정한경 세무사께서 자세히 좀 검토해서 사례까지 검토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플랫 짤 때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좀 만들었습니다. 정한경 세무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증여세와 양도세가 더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증여. 그냥 증여보다 네. 양도세 섞어가는 게 더 네. 유리한 이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왜 더 절세가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부담부 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네. 인수하는 거죠. 채무. 네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차입하는 건물과 관련된 차입금이 뭐 10억 있다. 그럼 그것까지 함께 증여를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 이제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를 납부하고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으로 봐서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는 거죠. 증여한 금액은 예를 들어 50억짜리인데 30억 채무가 있었으면 20억은 증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30억은 양도란 걸로 봐서 양도세를 부담시킨다 이런 네, 뜻이죠. 맞습니다. 이거 좀 글로 보니까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건물이 시가 50억짜리 건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네. 이거를 이제 뭐 배우잖아.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증여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5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만 나오는 거죠. 내죠. 증여세.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50억이 되면 증여세율도 40% 50% 이렇게 되고 그쵸. 굉장히 많이 엄청 나오겠죠. 높아지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50억 원에 대해서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 50억 원 빌딩에 보증금이 한 20억 원 정도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부담부라는 거는 채무를 전제 조건으로 한 증여인데 네. 50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그리고 이 20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형식인 거죠. 50억에서 20억 뺀 30억은 증여세, 그죠? 아, 그렇죠. 30억 원은 증여세, 그 다음에 보증금 채무 부분은 20억 원 양도로 모아서 양도세가 나오는 그러니까 구조예요. 이쪽은 온전히 증여세만 있는 거고 네. 부담부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와 양도세가 섞여 있는데 네. 이쪽이 더 유리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일단 부담부 증여의 요건을 좀 보시면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돼요. 건물에 네.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 임대 보증금이나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담보된 채무는 이제 금전 채무이면서 금액으로 좀 표시돼 그렇죠. 있다. 뭐 대부분 당연히 금액으로 맞습니다. 있겠죠. 그리고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된다는 거죠. 건물주의 채무여야 네, 되는 거죠. 맞어요. 그리고 당해 채무의 능력을 갖춘 수증자가 사실상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면 딸이 이걸 건물을 인수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채무 상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이분한테 아들이나 딸이 채무 상환 능력도 그렇죠. 없는데 그냥 일정한 직업도 없고 뭐 없는데 하면은 또 인정이 안 되는. 그렇죠. 예, 그 저희 세법이나 국세청 예규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로 안 보고 그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증여한 그렇죠. 걸로. 전체를 증여한 걸로 봐요. 그래서 그래서 채무를 인정해 받으려면 그 채무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증여세 계산 순서를 잠깐 보시면 증여세 대납액도 한번 봐요. 왜냐하면 증여세가 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증여세를 이제 부모가 대신 내준다는 그러니까 거죠.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증여세는 부모가 내는 게 아니고요. 증여를 받은 사람, 자식이 내는 겁니다. 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건데 이거를 부모가 내주면 또 증여해요. 대신 내준 거니까 다시 또 증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증여세 계산을 계속 계속 무한으로 루프로 계속 돌기 이렇게 때문에 순환되니까. 계속 다시 그래서 여러 번 계산을 계산을 해야 돼요. 최적의 세율을 맞춰서 그 다음에 채무 인정 여부. 그래서 실제로 그 자제분이나 어떤 배우자가 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채무를 인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한번 여쭤봐요. 네, 부담부 능력에 그 네. 부담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자 비용 상환 이자 능력도 상환 능력이 검토를 있는지 하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여재산의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제 상징성법상 평가로 시가로 하죠. 하는 건 아니고 평가를 하는데 네. 상징법상 발이 상징세법상 시가평가를 평가죠.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기준시가. 많이 하고, 근데 요새는 기준시가하고 시가랑 차이가 많이 나면 평가심의위원회 회부가 되기 때문에 감정가액으로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게 좀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기준시가가 많이 낮으니까 그걸 썼는데 그게 네.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심의를 해요. 그래서 그 심의 문제가 걸리지 않으려면 감정평가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증여세, 이제 그 순수 증여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한번 계산하고, 또 채무 부담 부분에서 부분의 양도세를 계산하는 네, 거죠. 그렇게 계산을 각각 해봅니다. 그리고 순수 양도했을 경우와 아니면 순수 증여했을 경우, 그리고 양도세, 증여세를 비교를 해서 최적의 채무 조합을 찾는 거죠. 세금 제일 작은 수준. 네. 이걸 온전히 전체로 증여할 거냐, 네. 아니면 양도세 부분을 얼마나 높일 거냐.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세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작은 값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채무를 일으켜서 그냥 증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싼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각각 양도세와 증여세의 어떤 세율 구조가 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공제되는 것도 제일 다르고. 최적의 조합의 채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되고 네. 제일 적정 수준을 네.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 제일 작게 하는. 네. 그리고 유의하실 사항은 일단 증여 공제 금액을 파악을 합니다. 증여공제가 뭐죠? 이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증여를 할 때는 저희가 기본 공제를 일단 빼주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6억을 공제를 6억을 해주죠. 10년 기간 동안 6억까지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도 됩니다. 세금 그리고 안 내도 됩니다. 자제분의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씩 5천만 원. 증여를 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 결정 내역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증여해 놓은 게 있다면 그걸 합쳐야 돼요. 네. 그래서 합쳐서 공제액을 찾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0년 이내 증여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 공제 금액을 좀 썼으니까 아마 증여세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 선정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부 증여잖아요. 그래서 양도를 하면 이제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사례가액이 빈번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원래 취득가액으로 그렇죠. 하면 네. 양도가는 싸게 해놓고 취득은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과세되는 부분이 작아져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원가도 작은 걸로 해라. 맞아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내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데 왜 이걸로 안 해주냐라고 할 수 있는데, 법 규정상 기준시가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이것도 싸게 된다는 점. 갔으면 싼 것도 싼 걸로 매칭시켜라.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재산평가는 상징세법상 평가액을 사용하는데,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보통 건물의 경우에는 복충적 평가인 기준시가로 기준시가 하고, 근데 담보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이나 이제 채권이 잡혀 있으면 그 채권 최고액만큼이 담보평가로 들어가고, 또 임대평가라고 해서 건물의 임대 수익 능력을 또 살펴봅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이 기본적으로 있고 네. 1년간 임대료가 12%로 나눠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합계를 한 거를 이제 건물의 어떤 시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익 창출 능력에 해당되는 네. 평가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제일 큰 금액을 이제 상징세법상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건물 증여할 때 평가액을 설정한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 등의 이월과세와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증여받았으면 5년 이후에 팔자, 요걸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부담부 증여입니다. 양도도 있지만 반드시 증여도 같이 증여도 섞여 있는 포함되는 거니까. 그 전략 컨설팅이에요. 그렇다면 증여도 있기 때문에 이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오히려 더 추징되는 경우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부담부 증여도 양도세와 증여세가 증여받고 5년 뒤에 맞아요. 가는지 판단해야 돼요. 증여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사례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서울에 건물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것 같아 최근에 감정가액을 받았대요. 52억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받은 건 좀 잘한 거죠. 그리고 현재 건물에 임대 보증금이 한 10억 정도 있고 연간 임대료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도 한 2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아들한테 증여하고자 하는데 단순 증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부담부 증여를 그러니까 전체를 해야 될지. 그냥 증여할지 네. 부채를 섞어서 부담부 네네. 증여할지 이렇게 섞어서 그때 증여할지. 세금이 어떻게 될지 한번 그렇죠, 그렇죠. 알려주시죠. 그래서 반드시 뭐 부담부 증여가 더 세율이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억, 20억 해갖고 부담부 증여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거고 52억 그 자체로 증여했을 때도 증여세가 더 쌓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봐요. 시뮬레이션 해봐야죠.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 증여시인데 증여재산가액이 52억이고 52억을 그대로 증여를 했다. 네,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에 그럼 증여대상 공제 5천만 원 제 자제분한테 한 거니까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게 없다고 가정합니다.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과세 표준이 51억 5천만 원, 세율 40%, 세액공제 뭐 신고세액공제 3% 정도가 있어요. 이 금액에 그렇게 해서 납부 금액이 20억 정도가 조금 증여세가 되죠. 20억이 생기는 네, 거죠. 증여세. 그냥 전체 건물 전체를 그냥 증여하는 걸로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약간 채무를 섞어서 부담부 증여로 바꾸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채무 섞을 거냐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예로는 어느 정도로 드셨나요? 지금 일단 이 기준대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10억과 20억이 일단 채무 전체 가액으로 보았을 때 합치면 30억. 네, 30억이고 그 30억으로 가정했을 때 이제 납부세액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걸 이제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보면 52억이 증여재산가액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증여세만 일단 먼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52억이고 채무액이 30억. 아까 보증금 10억과 그 채권 최고액 20억이 있으니까 30억이 채무액이고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고 재산공제. 이거 뺀 것만큼을 네. 자식한테 증여했다. 네. 52억짜리 건물도 줬는데 채무도 30억 부담시켰으니까. 그렇게 되고 세율 40%. 그다음에 세액공제 빼고 하면은 6억 7,900, 6억 8천 정도? 6억 8천 정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6억 8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양도세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것만 낸다면 무조건 이걸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자식이 이만큼 증여세를 내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또 해결할 이슈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 양도가액 30억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채무가 잡힌 거니까 채무를 부담시켰잖아요. 자식한테 줬으니까 이 채무만큼으로 건물을 양도했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 증여한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양도가액이 30억인 거고 이제 채무만큼이 양도가액으로 되고 여기는 이제 양도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보면 취득가액이 이제 4억 얼마인데 이거는 원래 취득가액 그렇죠. 원래 취득가액 다 인정해 주네. 다 인정해주지 않고 않죠. 이거는 원래 취득가액에서 부담부 증여 비율만큼. 그러니까 여기 52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채무액이 30억이었으니까 요 비율만큼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원래 취득 금액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 나오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 근데 이제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게 아니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요게 혜택이 있죠. 그렇죠. 이게 꽤 지금 7억 7천 원이나 양도 차익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요 금액도 무시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기본 공제 250만 원까지 해서 납부세액이 7억 4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자식은 이 채무액과 재산가액 차이만큼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6억 7,900 내야 되고 부모는 30억의 양도를 해서 양도세를 7억 내야 돼서 이렇게 합치면 총 14억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세금 부담을 하는 거고 근데 아까 앞에서 그냥 전액을 그냥 단순 증여했으면 20억을 세금을 내는 거니까 물론 둘 다 큰데 그래서 여러분이 양도를 할 때 그냥 증여를 이제 자식한테 증여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증여하는 것보다는 요 부채 비율을 부채를 얼마나 차입했을 때 합친 세금이 제일 작아질 거냐 요거를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물론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우리 정현감 세무사께 요청하시면은 최적의 답을 찾아주실 겁니다. 응? 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는 14억 정도가 세금이 나오고 단순 증여했을 때 20억이니까 약 한 6억 정도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원래 공식적인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해서 세율이 좀 높은 거고요. 더 여러 가지 좀 노하우가 더 네. 스며들고 하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금액들을 더 좀 뺄수 절감할 있으니까. 여지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걸 보시면 이제 부담부 증여 폭탄 사례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례예요. 부담부 증여 아무 고민 없이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세금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했다가 네. 뒤통수 맞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배우자 간의 10년 사전 증여 재산을 고려하지 못한 사례예요. 미리 증여해 놨다고 네, 고려 네, 네. 못한 거예요. 그래서 A는 4년 전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최근 시가가 2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보증금 4억을 포함해서 부담부 증여로 양도세랑 증여세를 맨 처음에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20억에 대해서 4억 빼서 16억은 증여세, 네. 4억은 양도세 이렇게 네네. 냈는데 근데 증여세 16억을 계산을 할 때 배우자 공제 6억을 6억을 다는 거죠. 다는 거죠. 다 뺀 거지. 보니까 4년 전에 증여를 받아서 6억 공제를 다 써먹은 다 써먹고 6억 공제 받을 게 없으면 이제 그거만큼 또 증여세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6억만큼의 증여세를 더 내야 되는 그러니까 사례가 계산 판단을 잘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기존 증여를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면 뒤집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채무 부담액이 부인되는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증여세 부담부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 상환 능력도 검토해야 되고 그 채무가 일단 증여자의 실제 채무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부모에게 건물을 증여받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 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보증금은 경우 부모가 대신 낸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자식이 이제 자기 채무인데 자식이 그렇죠. 상환했을 되는 걸 부모가 대신 내주면서 모르겠거니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요거는 모두 증여로 다시 더 가고 중요죠. 부채가 네. 줄어든 거니까. 그래서 애초에 부담부 증여했던 절세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죠. 그리고 증여 계약서의 채무 인수 내용이 약정되지 않는 경우 인정 여부인데 이제 이 예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할때 그 채무를 인수한다. 이거를 채무는 있었는데 아예 약정은 안 해놓은 상태. 네. 그래서 약정서 등의 채무 인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었더라도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오, 이렇게 네. 국세청이 친절하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거기 계약서에 적지 않더라도 네. 인정을 해주네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는 되게 희귀한 케이스고 무조건 약정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약정서를 쓰는 게 안전하지. 이것도 판단에 들어가서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네. 무슨 근거가 있는 케이스였을 거고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상에 부담부 증여로 채무 인수를 한다는 내용을 꼭 넣어 놓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네. 그 다음번에는 증여자가 제3자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3자 명의로 대출받은 거를 인수하는 거는 증여자이고 만약에 실제 채무자가 이제 증여자이고 네. 그 셈자 명의로 대출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증여자이고 그게 이제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그것도 인정해 준다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거니까 자식이 네. 부채를 오늘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좋은 거네. 맞아요. 근데 제3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채무액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까지 내가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넣어주면 걔는 인정 안 하겠다. 그거는 그 부분은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여기까지 이제 그 부담부 증여에 대한 관련된 사례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식들한테 건물을 이제 상속해서 물려주고 싶은데 이때 항상 세금이 고민이잖아요.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이 생각보다 크니까 그렇다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상속세로 내기에도 그때도 세금이 크니까 미리 플랜을 짜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증여하는 방식으로 그냥 증여하는 게 있고 우리가 여기처럼 부담부 증여로 부채를 좀 땡겨서 증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때 어느 게 정말 세금 부담이 제일 작으냐 이거는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건물 가격의 수준에 따라서 세율도 다르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판단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기본 구조는 이런 방식의 구조고요. 구체적인 상황은 여러분이 얼마나 이미 증여를 해놨는지, 현재 시간 얼마인지, 얼마나 보유하셨는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되니까 우리 정한경 세무사께 연락 주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드릴 겁니다. 네, 그동안 요 시간 동안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